자, 그럼 오늘은 교과서 46쪽부터 47쪽에 있는 하천지리 여행에서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천지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하천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천이라는 건 육지 부분에서 물이 흘러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처음에 발원지부터 바다. 거의 대부분의 하천은 바다에서 그 수명이 다 합니다. 물론 일부 하천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 수명이 유로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다에서 끝나기 때문에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 이어지는 모든 물이 흘러가는 지역을 하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서 확인을 하자라면, 자, 여기가 육지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바다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천이 다음과 같이 흘러갈 겁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하천이 되겠고요. 이런 하천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류, 중류, 하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 세 지역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지형을 바라보는 모든 여행이 바로 하천지리 여행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지리 여행은 하천을 관찰하는 여행이다. 하천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천 속에 동식물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이다. 하천은 발원지로부터 바다로 빠져나가기까지 매우 긴 구간을 흐르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발원지부터 바다까지 빠져나가기까지 매우 긴 구간을 흐르기 때문에 상류, 중류, 하류의 볼거리가 각각 다르다. 하천을 어떻게 구경하면 좋을까? 무엇을 보고 하천지리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하천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은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땅이라는 부분, 지질이라는 부분이 모두 균일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약한 틈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럼 하천이라는 건 약한 지역을 따라가다 보면 반듯해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지는 것이고요. 하천이 반듯하게 흐르는, 이제 공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직류하천, 직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직류하는 거는 굴곡도가 1.5 미만일 경우에 직류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직류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상류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요. 공유하는 부분들은 거의 하류 지역, 중하류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일부 상류 지역에서도 공유하는 하천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지리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감입 공유 하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류 지역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하는 하천, 공유하는 하천 모두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되 공유하는 하천이 조금 더 많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직류의 모습은요, 폭포입니다. 폭포는 바로 위에서 수직 아래로 바로 반듯하게 떨어지지요. 이런 부분들이 직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계속 내용입니다. 굴곡진 모습이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멋지다. 하천은 물만 흘려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운반한다. 자, 물만 흘려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운반을 합니다. 왼쪽 사진은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을 사례로 한 공유천의 여행법을 예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 사진은 여러분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건데요. 낙동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내성천을 사례로 한 공유하천 여행법입니다. 자, 낙동강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도는 게 거의 350도 정도 회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가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해줬던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 회룡포에 해당합니다. 회는 뭐 회오리 혹은 굽이칠 회자를 쓰는 거고요. 용은 용용자를 썼습니다. 용이 굽이쳐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하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유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잘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잘리냐면 하천이라는 친구는 깎아내는 침식과 쌓아내는 퇴적이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침식을 하고 나서 퇴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간에 운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물만 흘려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운반한다.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 여기 물질도 같이 운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천이라는 건 침식, 운반, 퇴적을 하는 지형 형성 기구가 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침식을 다시 구분을 하면 아래 방향으로 깎아내는 하방 침식과 옆방향으로 옆구리라고 해도 되겠죠? 옆방향으로 침식을 하는 측방 침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방 침식은 아랫방향을 침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지리라든지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여행지리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봤자 여러분에게는 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하방 침식, 즉 하천이 침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해수면입니다. 자, 침식의 기준은 해수면이 되는데요. 하방 침식은 아래 방향을 깎는 거다 보니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큰 상류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상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제 측방 침식은 아래를 깎기보다는, 즉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래를 깎기보다는 양쪽 옆을 많이 깎는 침식이 되겠고요. 그렇다는 건 해수면과 높이 차이가 많지 않은 중하류 지역, 특히 여기 하류 지역에서 측방 침식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해서 상류에서는 하방 침식만 나타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류에서도 측방 침식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중하류 지역에서는 측방 침식만 나타나느냐? 역시 아닙니다. 중하류 지역에서도 하방 침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하천이라는 아이는 침식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하천이 흘러오면서 아래도 깎지만 어디도 깎을 수 있다? 옆부분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흘러오다 보면 물살이 이렇게 계속 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언젠가는 절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공유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잘릴 것이다. 우리는 이걸 침식이라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이 하천 바닥에 많은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이곳 상류 지역에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모래라는 아이. 자, 모래는 화강암이 깨져서 만든 친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래는 석영질이라고 하거든요. 석영 SiO2. 자, 그러면 화강암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SiO2 석영질입니다. 화강암이 깨지고 깨지면 입상붕괴를 하게 된다라면 이 아이들이 모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화강암이 있었고 그 아이가 깨져가지고 이쪽 강을 따라서 와서 이곳에 쌓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평상시 이 하천의 수심은 종아리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는 건 이 하천은 평상시에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이 강은 나름 상류 지역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봤더니 주변에 산지가 많아요. 이렇게 산지 사이에서도 하천은 구불구불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들은 과거 내성천이 흐르던 물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물길이 지금은 이쪽으로 온 거지요. 하한당구가 되어 지금은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여기는 지금 조금 더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은 이쪽으로,
즉 옆방향으로도 깎았지만 아랫방향으로도 깎음. 상류 지역에서도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은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화강암을 운반해가지고, 즉 화강암이 깨진 모래를 운반해서 이 지역에다가 쌓아놨다. 퇴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면 일반적으로 하천 상류에서는 폭포와 포트홀. 자, 폭포라는 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포트홀은요, 다음 여기 3번에 있는 사진처럼 구멍이 움푹 파여 있는 지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설명을 계속 할게요. 폭포는 하천 침식에 견디는 암석의 종류가 달라서 생긴 지형이다. 포트홀은 안반이 노출된 강바닥이 항아리처럼 움푹 깎여 만들어진 구멍을 말한다. 그 다음 하안당구도 강 상류에 잘 나타나는 하천 경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하안당구라는 친구는요, 과거의 강바닥 이었던 지형이 하천이 침식을 하게 됩니다.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 혹은 이제 하방 침식에 의해서 강 주변에 계단 모양 상으로 나타나는 지형. 강 주변에 계단 모양 상으로 나타나는 지형. 자, 여기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때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형들을 하안당구라고 하고요. 물론 이 당구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또한 융기라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쪽으로 흐르던 하천이 지금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하방 침식이 강하려면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커야 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여행지리에서는 여기까지는 조금은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폭포와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사진처럼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상공에서 내려다본 메콩강의 삼각주. 삼각주 같은 경우는요, 하구 부근에 나타나는 퇴적 지형입니다. 퇴적 지형. 그리고 경기도 가평천의 포트홀이라고 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주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하류에서는 상류 여행과는 다른 여행법을 지녀야 한다. 하천 하류는 대개 도시를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의 기능과 하천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상태도 관찰 대상이다. 보와 댐. 자, 댐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과 산 사이에 큰 구조물로 막아서 넓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거죠. 보는 일반적으로 댐이 상류 지역에 만든다라면 보 같은 경우에는 중, 하류 지역에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규모가 댐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을 할 수 있다면,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다라면 이런 승천보, 우리 광주에 있는 영산강에 승천보가 있잖아요.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승천보. 영산강에 있는 하나의 물막이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캡처해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구조물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막아놨고요. 위쪽과 아래쪽의 높이 차이가 이만큼 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다라면 이 부분이 그냥 하나로 통으로 흘러갈 텐데요. 이 구조물로 인해서 이만큼 높이의 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규모는 댐에 비해서 작습니다. 보 같은 경우는 주로 중하류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보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와 댐 등 하천수를 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이거는 중하류, 이거는 상류. 하천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삼각주 등과 같은 하천 퇴적 지형을 구경하도록 한다. 삼각주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하천의 퇴적이
이렇게 적을게요. 조류의 침식 혹은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퇴적량이 제거량보다 많아야지 삼각주가 만들어지고요. 그러하기 위함이라면 조차가 작은 지역입니다. 혹은 대하천의 하구에서 많은 토사가 흘러나오는 곳, 그리고 조차가 작다라는 건 조류의 작용이 적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삼각주가 발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등지에서 삼각주가 조그맣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황허강을 보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할까? 황허강은 강바닥이 하천 주변보다도 높은 하천입니다. 제가 어떤 반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물이 흘러가는 지역, 하천이 흘러가는 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황허강처럼 강 바닥이 하천 주변보다 높은 하천 주변이 이렇게 있고요.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강바닥이에요. 강바닥이 하천 주변 지역보다도 높은 겁니다. 이런 하천을 참고로 천정천, 앞뒤가 똑같아요. 천정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청정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허가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산지에서 흘러든 엄청난 흙과 모래가 강바닥에 쌓여서 주변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황허강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제방, 물이 흘러넘치는 제방이 무너진다면 이 주변 지역이 다 물바다가 돼버리는 뉴스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지금 찾아볼까요? 황허강. 황허강 범람. 여기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지요. 대지진의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이 중국. 이번에는 남부 지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3,8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됐고 황허마저 범람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섭게 불어난 황토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은 배에 의지해 물바다로 변한 마을에서 힘겹게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중국 남부지방에 이어진 폭우로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3,800만 명에 이릅니다. 북쪽의 강한 저기압이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폭우의 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과 댐의 수위는 이미 한계치에 달해 조절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 폭우가 오는 1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기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강한 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황허마저 범람할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북쪽으로 흐르는 길이 5,500km의 황허가 범람할 경우 주변 도시에 큰 피해가 확산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중국 재해대책본부는 비상경계령을 2급으로 높여 폭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올해 초 폭설과 지난달 대지진에 이어 세 번째로 맞는 자연재앙. 하늘이 원망스러운 중국인들은 그저 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범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황허강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물의 색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간수성 황허강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황토색의 물이 흘러갑니다. 이건 물 속에 여러 가지 흙들이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강이 바로 황토색 물을 만든 황토고원을 지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황토를 같이 물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허강이 흘러와서 마지막에 종착하는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해바다라고 하는 바다,
옐로우시 황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 황허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사, 황토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다색조차 약간 누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옐로우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르색을 구경하는 것도 하천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되는 게 나일강 크루즈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2박 3일 일정의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는 권할 만한 하천 여행법이다.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의 유적지가 많아 크루즈는 이집트를 잘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코스는 아스완에서 룩소르까지이다. 사막을 흐르는 나일강 물은 매우 파랗고 나일강에 떠있는 요트와 그 뒤에 사막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중간 기착지에서는 카움부 신전, 에드푸 신전, 카르나크 신전, 룩소르 신전 등 고대 이집트 유적을 둘러보는 시간이 주어진다. 나일강에서 바라보는 일몰도 멋지다. 밤이 되면 은은하게 불빛이 비치는 선상에서 흥겨운 파티가 이어진다. 옥상에는 수영장과 비치베드도 있다. 나일강 크루즈로 여행하면 나일강이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해서 선생님이 나일강 크루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No. Look it. Yeah, look it, Kuria. Look it. Only look. Okay, give me towel. Look it, Kuria. Kaikan. How? I give it this one towel.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선 첫 번째 하천 지리 여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48쪽에 있는 해안 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온라인에서 쌍방향에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